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시간,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자가 쏟아지는 시간. 자, 저희가 제작진이 하는 말이 어제 정의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원내대표시니까, 정의당에서 뉴스공장 공개방송이, 몇 시에 끝나냐고요.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이분들 뉴스공장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녁에 듣고 있는데 예. 공개방송이니까 예. 나는 사람들 청중이 있는 줄 알고. 청중은 있어요. 아, 청중이 눈앞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줄 알고. 오프라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침에 한다면서. 라이브로 합니다. 근데 새벽에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실제로. 이상한 청중들이네. 그분들이. 희귀한 청중들. 물론 아직, 그분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겨울에 했던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꽁트 새벽에 한번 해볼까 하고 해봤더니, 이 새벽에 7시 시작하려면 집에서 나오려면 5시쯤 나오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서울에 계셔도. 설마 5시 몇 명 오겠냐. 10명 올 것이다 했는데 1000명이 왔어요. 실제로? 네. 1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글바글 한 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상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몰랐네요.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고. 그래서, 이게 녹화로 하겠거니 생각하셨구나. 예, 예. 예. 새벽에 라이브로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처음 하셨군요. 그날 오시면은 새벽에 길을 길게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예. 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러시냐고. 자, 첼로 꼭 들고 오시고요. 입당원서 들고 오세요. 입당원서 제가 자필로 하나 써가지고 입당함 이렇게 그날 제출할 테니까 네, 첼로 들고 오셔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자, 많습니다. 또 오늘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사건이 쌓였어요. 우선 내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하는 날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뭐 부결 의견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리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했으니까 남은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이 정도 사안 되면은 국민의당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명확하게 자기 뜻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는 게 더 필요한데 지금 말은 자율투표라고 하지만 당론이 없다고 하지만은 부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인에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도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부결되면 결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건 당론으로다가 그렇죠. 찬성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설득을 하고. 예,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는 만에 하나 부결돼도 좋다고 만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부결됐으면 가급적이면. 예. 다만 그러면 왜 부결을 당론으로 안 하느냐.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율투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게 부결되는 상황을 가급적 만들고 싶다. 다만 부결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지난번에도 부결됐을 때도 보면은 한편으로는 힘을 과시했다고 얘기해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란표는 민주당 안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자율이라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신경들 호흡이라거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게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 없이 무의식 상태로 투표하겠다. 정신 없는 분들이죠. 정신 없는 분들. 아니, 이게 사법부 수장인 거 지금, 헌재 수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인사면 당의 당론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찬성해서, 거기 정치적 책임을 지든 반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법부가 단순히 임기가 이제 다 가득 찬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 사람이 필요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법관들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한 결과를 보면은 법관들이 대법원
그 수뇌부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아요. 예, 눈치 보고. 여기 사법부 자체가 지금 중증 환자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그 대통령이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추천된 사람이 고사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지금 지명이 된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까지 되던 분들보다 더 적임자다. 예. 이 그동안에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실천적으로도 검증된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법관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에는 좋은 경력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관행에 물들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제까지 30년을 재판한 사람인데 단 한 건도 편향된 판결이라고 지목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운이 좋다고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게 네.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망가진 사법부를 갖다가 바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 힘들게 구해졌는데 예. 그 의사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왜 마음에 안 드냐. 그건 당신이 지명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거밖에 예. 없는 거죠. 결정적 하자는 없다.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보수정당이 마음에 들어했던 양승태 제재하고는 반대로 갈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너 잘 되는 거 싫어 이 얘기죠.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대한민국 잘 되는 거 싫어 지금 일까지 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막고 낙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청문회에서 있었고 그 청문회에 등장한 정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 내용, 뭐 특정 인사 정보, 법원 모임 정보 이런 것들은 법원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이건 법원 행정처에 기본적으로 취합되는 정보라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법원 행정처가 현재 법원 행정처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양승태 체제가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방해가 되는 정보를 그게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줬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정말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 대법원장 체제가. 저도 상당히 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나온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은 네. 법원 행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네.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지방에 있는 어떤 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왜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하다가 덮어버린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네네.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지금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컴퓨터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법원의 컴퓨터가 한 대입니까? 그러니까요. 업무용 필요하다면 내 것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판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열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내부 정보죠. 그렇죠. 대법원장은 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적절한 또 국회 표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임명이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이상한 정보를 갖다가 역정보나 이런 걸 갖다가 흘리는 그 어떤 배경이 무엇인지 또 누가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이런 추정과 정황 혹은 뭐 추측처럼 실제로 현 대법원장 하에 사람들이 그 정보를 줬다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법원장 체제가 다음 대법원장 체제를 사보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 MB의 국정원이 네. 그 대통령 선거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단히 큰 문제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밝혀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사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당에 호소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의 어떤 문제는
심각하게 짝이었거든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다가 망가뜨려가지고 도대체 누구와 덕을 보느냐라는 거죠. 국민의당이 득보 볼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만약에 인준이 안 됐어요. 네. 후보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심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꼭 필요한, 국회 인준이 꼭 필요한 인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을 해야 하는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렇게 해서, 낙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고, 그게 국민의당에 과연 좋은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대법원 자체도 문제인데, 대법원장을 새롭게 세우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좌절하게 된다면은, 그 좌절감과 상처는 뭐 전국의 법관은 물론이거나 많은 국민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내일 또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 결과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반이라고 네, 그렇게들 표현하고 있던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에 계시니까 또 연결해서 공수처, 예, 자유한국당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을 사찰할 거라고. 정확한 얘기죠, 뭐. 정확하니. 아니, 그 동네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예. 말로 디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애경지에 오르셨기 때문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를 안 삽니까? 공수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도 잠깐. 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인데요.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 여러 의혹이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덮거나 또는 이제 이 수사 자체를 좀 편향되게 하거나 이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다 보니까 뭐 대안으로서 이거는 검찰에게 맡기지 말자, 특검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해왔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은 게 이제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이제 최순실 등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는데 석 달간이나 묵혀놔가지고 수사 제대로 안 한 바람에 수사에 증거인멸 많이 됐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올 정도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 특검을 갖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설 특검을 제도화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반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 그 친인척과 국회의원 장성급 장성급 장교들 그다음에 판사 검사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전무죄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 유권무죄가 됐던 사람들 유권무죄가 됐던 그런 권력층들을 갖다가 별도로 제대로 수사하게 하는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수사한 적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예요. 사법부도 대상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도 대상이고 소위 이제 고위공직자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해당되고 있고 국회의원도 당연히 해당이죠. 당연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공수처가 사찰 기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구성이 지금 현직 검사를 대다 놓는 건 아니죠. 그 공수처의 구성이요. 예, 공수처 구성은 현직 검사들이 되는 거죠.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데 이게 제가 이 공수처 구성을 내가 못 봤는데 구성이 검사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건 다 검사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검사를 주요하게 주된 구성원으로 하되 다만 일반 검찰로부터 독립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이후 공수처 그만둔 3년 이후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관진 최근에 전 국방장관 전 안보실장 이름이 자꾸 거론됩니다. 저 초계기부터 헬기 퇴역 직전 초계기나 이미 퇴역한 그리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 사인도 있다. 대통령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드 기습배치에도 지금 주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십니까? 국방비리 예,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그런 탈법적인 불법적인 그 사찰 행위에 그게 이제 그 물론 이제 명분은 그 자기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 예. 그 최고 존엄을 갖다가 보위하기 위해서 예. 군의 어떤 군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예. 그 군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사찰을 하도록 하는데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아무리 뭐 그런 식으로 위장한다 하더라도 탈법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지휘 책임 그걸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이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 비리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좀 분노하는 게 이 대목이거든요. 늘 안보 얘기하면서 안보 가지고 사실은 뒷돈 빼먹는 어떤 그런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보를 망가뜨린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블랙리스트 막 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그래서 그 대상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의 대상을 삼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고 있고.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보복이죠. 정치적 보복을 수사하는 걸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법률가들이 전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법적으로만 진행될 것 같진 않으니까. 박원순 제안문건. 제안문건. 예, 그 경우 보면은,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일개 국정원장이 그냥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그런 어떤 국정원의 활동을 갖다가 그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걸 자랑 삼아서 보고했을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그 구체적 물증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소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되어야 한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일단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소환해야죠. 대통령은 홀로 가지 않는다. 홀로 가지 않는다. 한국 정치의 징크스 같은 건데 그 전에도 한 명이 구속되면 또 한 명 구속됐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홀로 가지 않는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홀로 가지, 바로 그 전임자 다 유산을 물려준, 국정원 유산을 물려준, 그 전임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전술핵 재배치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면서 미국 갔다 온 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이제 당연히 했다고 하는데. 참 유례 없이 핵 구걸단이 이제 방매한 거죠. 한 핵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핵 주십시오. 이게 정말 작년에 왔던 각설이들이에요. 이게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전술핵 배치하자. 안 되면 핵무장하자. 이게 지금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파괴해야 되고 그리고 핵무장하려면 차라리 북한에다가 한핵 팔아라. 한핵 구걸단. 그리고 이게 핵으로서 핵을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집에 권총 있으면 밤에 안심됩니까? 오히려 집에 권총 있으면 밤에 더 불안할 거예요. 권총이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총 광도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권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이 권총을 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은 북한 핵 보유하려고 하는 걸 지금 개발하는 걸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일본 핵무장하는 것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는 거고. 대만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인데 핵무기 밀집 지역. 전 세계적인 핵무기 밀집 지역. 골목마다 핵이 있는 핵 사이를 누비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핵무장의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런 요인을 제공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예, 동해에서 쏘나, 강원도 땅에서 쏘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예. 있어 봐도 결국 버튼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술핵 전술 핵무기를 갖다가 탑재한 비행기가 예. 오산 비행장에 있다. 예. 거기서 떠서 가는 거나 떨어뜨린다는 거는 괌에서 출발하는 거는 시간차가 거의 안 나고요. 괌이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오산에 그 핵무기가 있으면은 그 핵무기를 선제 공격으로 폭파하려는 그 표적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표적을 더 많이 만들자는 뜻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버튼도 없이 그래서 핵 구걸 탔는데 한 핵 주십시오. 빵 터지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떠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일선에 복귀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정계 입문 5주년을 맞아서 안철수 대표가 얻은 것과 잃은 것, 뭐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네,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5주년이 됐구나 하면서 그 기사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얻은 것, 잃은 것, 혹은 뭐 잃은 것, 못 잃은 것, 뭐 등등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시자면? 예. 뭐 정치인이 계속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할 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기대는 개인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 개인을 통해서 새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염증 같은 것도 있었고. 예. 예. 근데 현상이라 불렀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새 정치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새 정치를 기대하는 그런 현상도 없어졌고요. 오히려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의 또 안 좋은 새 정치로 씻어내려고 했던 그런 정치의 얼룩들을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된 거 아니냐. 현상이 증상으로 바뀐. 현상이 증상으로 바뀐. 홀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물론 본인은 홀대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호남에도 이제 홀대론을 얘기하고 있고. 아니 그분 얘기를 영남에서도 홀대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요. 얘기를 종합하면은 대한민국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게 예, 전국 홀대론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지나간 새 정치란 게 뭡니까? 사실은 지역 편파적인 어떤 지역 감정에 기반해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한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를 갖다가 벗어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벗어나자고 했다는 그 정치 방식 그걸 그대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았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전 대표가 아니죠. 현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의 지지율 광풍도 있었고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 탄생에도 크게 기여했고요. 예. 기여한 바가 많은데 최근 그러니까 5년째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최근 대선을 계속 혼자 치르고 있는 듯한 느낌? 대선이 끝나지 않은 건가 아닌가 이분 머릿속에는 계속 대결 구도 선상에서 달려가더라고요. 평행선을.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아, 대선이 안 끝났구나. 저분에게는. 그렇죠. 예. 끝없는 대선. 지금 대선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5년이 또 꺾어지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치를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예. 지금 어떤 새 정치 흔적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인데 왜 이 길에 들어섰는가 또 이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가졌던 포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탈색하고 훼손되고 증발해버린 느낌이에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그런 평가를 받아들이고 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떠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적 감정이
어떤 결정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근데요. 그게 모든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이 다시 대결할 일은 없잖아요. 선거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없죠, 영원히. 예.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건 여러 가지들 중에 상당 부분은 본인이 내걸었던 거하고 같거든요. 다만 그걸 할 수 있는 권력을 갖다가 그 선거를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었던 것이거라.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데 협조해야죠. 그게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더 확보하는 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인지라 물론 뭐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하면 본인은 펄쩍 뛸 일이긴 하겠지만 이때까지의 선택의 누적을 쭉 그 궤적을 보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는 노르가즘 다음 주에는 공개 방송으로 화요일 날 원래 수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화요일 날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공개 방송이 나옵니다.